정치권 소식 살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 리더십의 공백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 유지에 모범이 되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이 헌재가 국회 측의 검찰 조서 확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결론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절차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부분이 제법 우려가 됩니다. 예. 2월 1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국회에 또다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보내면서 검찰에 보내면서 예. 그러면은 검찰의 회신이 와야지만 국회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또 헌재가 받아보고 변론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언제까지 늘어질지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에 1시간 반 만에 변론을 종결했고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헌재도 내심으로는 이 탄핵 사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선고를 해서 우리 사회의 국정 안정과 불확실성을 끝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다시 한덕수 총리 탄핵 예. 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만약에 검찰에서 기록이 오고 예. 국회가 이걸 참고자료 형태로 냈을 때 헌재가 이것은 참고자료가 아니고 서증으로 되어야 된다라면은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절차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고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가 한 총리 사건과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같은 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게 늘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이 저는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종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 네.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에게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다 비워놨다는 거는 아마도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혀지는데요. 보통 헌재에서 이 결정을 내릴 때 금요일 정도의 결정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7일 이전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금요일은 3월 14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 중에 헌재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정 내리겠다라고 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송영 대변인. 이건 제가 짧게 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전제로 모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고 한덕수 총리를 나중에 선고했을 때는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바꾸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 사실상 60일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서도 국가 원수를 교체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헌재가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 굉장히 숙고가 필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까지 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숙고하고 있는 부분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금 임명했을 예. 때 중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이 될 경우 그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 국론 분열, 절차적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부수적인 고려사항 정도는 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귀를 한다면은 그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도 국무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뭐 가정입니다. 마 후보자가 만약에 헌재 네. 심판에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더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게 더 빠르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펼쳐질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능성을 낮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혹시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가능성에 기대어서 임명을 미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더 낮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 심판의 절차가 늦어질 가능성도 또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보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여부도 탄핵 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은 전원 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평의를 해서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전원 일치를 위한 평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죠. 다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무언가에 쫓겨서 급하게 결정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충분한 숙고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이르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보충 의견, 별개 의견도 적은 것이 가장 깔끔하죠. 그런 점에서 헌재도 여러 가지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는 있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두 번의 눈에 띄는 결정이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4대4로 결론이 나오면서 헌재가 대단히 진영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그 이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은 8대0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중간에 변론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게 5대3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헌재가 어떤 고려를 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는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 이게 다음 주면 벌써 3월 중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헌재 결정이 좀 다가오면서 거리에 탄핵 찬반 여론조도 가열되는 양상이거든요. 근데 거리에 그런 여론전도 헌재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 헌법 재판관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처음 하는 초기 과정에서는 이런 집회의 어떤 양상이라든지 수가 늘어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를 기점으로 인해서 저는 헌법 재판관들에게 더 이상 이 어떤 여론의 양상은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탄핵에 반대하는 어떤 보수층의 결집된 모습이 더 커질수록 저는 오히려 헌법 재판관들에게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헌법 재판관 정도 되면 존경받는 재판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에 흔들리기보다는 여론은 물론 살피시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법적인 양심과 어떤 법적인 법리 해석에 의해서 저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헌재의 시간이니까요. 저희가 결과를 기다려볼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이 만난 건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제계와 접촉면을 계속해서 좀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만난다고 해서 의미가 꼭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0일에 현대차 방문을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을 대동하고 간 자리에서 우리는 52시간 예외 안 하겠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당론으로 반드시 하겠다. 이런 것을 민주당이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기업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 다음 날에는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하겠다. 이게 양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제에 관한 말은 지금 아무런 신뢰값이 없습니다. 한경협에서도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긴 했습니다마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장밋빛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겠다는 의지를 어제 재차 피력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의 우려가 대단히 클 겁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다는 것이 사실 언뜻 듣기엔 좋지만 주주는 1대 주주, 2대 주주, 소액 주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앞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 건데 재계가 정말 큰 우려가 있지만 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계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반도체의 특별법에서 이제 주 52시간 예외 적용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여기에 그런 대해서 어떻게 우려 보세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재계의 우려가 아니라 재벌의 우려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 52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두고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좀 합의를 통과를 시키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이재명 대표 말고도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무 자르듯이 바로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갈등만 양상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법 제382조 개정을 예.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전자 주주 총회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이사 충실의 의무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요, 우리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일반 주주에 대한 이익을 조금 대변하는 모습이 소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 어떤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이 상법 개정은 꼭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굉장히 파장이 있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2023년 체포 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 당내 일부 인사가 검찰과 짜고 한 일 같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아니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연관성이 있어요. 뭐 내용은 들으신 대로입니다. 다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 만나면서 비명계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저런 발언했다고 보세요? 여러모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죠.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증거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런 발언을 우리가 네 글자로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구속 직전까지 갔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당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일종의 그 당내 쿠데타를 벌인 것이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의원까지 두루 만났지만 예. 그 통합을 표방하는 행보가 한 번에 무일로 돌아가는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주목해서 볼 것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어제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은 기자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아직도 비명계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그 비주류 인사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섬뜩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함의는 아직도 당내에서 비명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포지션,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냐 이런 함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민주당의 당내 통합에 부정적일 뿐더러 이것을 중도와 무당층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당의 대표가 뭐 증거는 없지만 저렇게 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어떤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런 발언을 두고 비명계가 오해할 수 있지만 저는 예. 반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적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비명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검찰과 짰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비명계 의원들이나 현역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도요, 전직, 현직 의원들에 대한 송사가 지금 막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나오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언했던 거하고 일맥상통한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사실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본인에게는 나름대로의 심증과 물증이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길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자들에게라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호소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검찰 세력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듯한 그런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였다. 그래서 비명계가 오해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그 반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예. 어제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당내에서 비명계라는 어떤 세력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명계가 만약에 저런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당신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검찰이 그런 어떤 검은거리를 하려고 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본인의 심증과 물증이 있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한 거에서 계속해서 소원해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비명계 의원들도 좀 논리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북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권력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이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대통령님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네. 말씀들을 하셨는데 친윤계를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을 향해서 직언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왜 정권을 잃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문재인 네. 정부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또 27번의 효과는 전혀 없고 역효과만 컸던 그런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을 때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표들이 자리를 걸고 막는 그런 고언과 직언들을 했더라면 아마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고 특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의대 정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직언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성공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적 예. 의식의 발로라고 보는 시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공감하는 평가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정치 행보에 대해서 뭐 당내 뭐 대권 주자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 당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망쳤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총선에서 참패한 책임을 물으시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하는 말이 뭐 객관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총선 패배의 책임의 한 70%는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요. 뭐 30% 정도가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70%와 30% 중에서 30%가 당을 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말,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지적을 하다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에 빠졌는데 함께 많은 분들이 더 지적했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 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좀 상식적인 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대권 잠룡들의 수싸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